자, 요번에는 이제 측정 파트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실험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도 보증 및 정도 관리. 여기 이제 바탕시료, 검정 곡선법, 그리고 표준물질 첨가, 내부 표준법. 말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바탕시료라는 건 뭐냐면은 공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실험을 잘해도 오차라는 게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오차라는 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시험을 통해서 결국 오차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오차를 어떻게 지금 보정을 하냐면은 자, 제가 검정곡선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바탕시료가 어떤 건지를 확실히 좀 개념을 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곡선법은 이 표준물질 첨가법과 내부 표준법의 아주 기초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검정곡선법이라는 거는 자, 보통 이제 흡광도 측정할 때 흡광도를 측정해서 미지시료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농도를 모르고 있는 시료입니다. 그 시료의 농도를 딱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검정곡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시료의 이제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 검정곡선이라는 걸 그리는데요. 자, 방법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미지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얘를 알기 위해서 검정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미 우리가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스탠다드 용액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용액 1, 2, 3, 4를 잡아요. 뭐 3개 잡을 수도 있고 5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4개 정도 잡는데 얘는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냥 인의 농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미지시료 안에 들어있는 인의 농도를 알고 싶다 하겠습니다. 몰라요, 이 농도를. 그런데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1, 2, 3, 4를 잡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2ppm이고 4ppm이고 6ppm이고 8ppm이라고 할게요. 이미 알고 있어요, 농도를, 스탠다드를. 농도를 아니까 얘네들을 이제 뭐 시약을 넣고 막 발색을 시키면은 색깔이 나옵니다. 흡광도법이라는 건 이제 색깔을 나오게 해갖고 빛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색깔이 농도가 들으면 들을수록 색깔이 진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는 이제 연하고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는 이제 더 진하고 여기 이제 완전히 진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런데 선을 긋기 전에 이쪽을 제가 농도라고 하고 이쪽을 흡광도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바탕시료. 바탕시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시료를 하나 더 넣습니다. 얘를 보통 이제 공시험치 또는 이제 블랭크라고 그래요. 블랭크 B라고 하는데 블랭크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깨끗한 증류수예요. 그러니까 인이 전혀 아예 안 들은 시료입니다. 인이 안 들었어요. 자, 인이 안 들었으니까 시약을 넣고 해도 색깔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색깔이 안 나와야 정상이죠. 그쵸? 그렇잖아요. 인이 없으니까 색깔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옅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뭡니까? 이 지금 실험 과정 전부에 있어서의 오차가 되는 거죠. 깨끗한 애를 집어넣는데 색깔이 나오니까 분명 뭔가 오차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각각 흡광도에 다 빼줍니다. 1, 2, 3, 4 흡광도에 다 빼줘요. 뭐 약간 정도 빠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바탕실험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농도를 아니까 2, 4, 6, 8 해놓고 뭐 흡광도를 찍어봤더니 뭐 0.1, 뭐 예를 들어서 0.2, 0.3, 0.4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점을 잡고 이걸 이제 선을 그리면 이 선을 갖다가 검정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검정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검정 곡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미지시료 얘도 농도를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 시약을 넣고 해서 발색을 시켜보는 거예요. 했더니 색깔이 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농도는 모르지만 뭘 압니까? 흡광도를 알죠. 예를 들어서 미지시료의 이제 흡광도를 재봤더니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 0.25가 나왔대요. 미지시료가.
그럼 이 선에 의거해서 그대로 따라와 보니까 얘가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뭐 한 5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뭘 알아내는 거예요? 결국 미지수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 이 실험을 갖다가 검정 곡선이라고 그래요. 아주 수질 실험의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검정 곡선법이고, 검정 곡선법에 이제 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세로대에 뭐 농도를 흡광도를 취하고 가로대에 농도를 취해서 미리 알고 있는 농도를 3개 내지 5개 정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뭐 흡광도를 뭐 시약을 넣고 발생시켜서 흡광도를 찾고 뭐 선을 그려서 실험하는 방법. 그런 설명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검정 곡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네들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표준물질 첨가법과 내부표준법인데요. 먼저 표준물질 첨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검정선 그리기 전에 똑같이 저 선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도가 너무 저농도다. 그러면 찍어도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갈수록 더 색깔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잘 흐지부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선도 막 흐지부지해요. 그냥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 흐지부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값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사과가 있는데 그 전자저울 말고 옛날 아날로그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사과를 올려놓으면은 너무 사과 무게가 적어서 잘 안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과 무게를 제대로 재려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저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사과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 무게를 빼면은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사과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쵸? 바로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물질의 농도가 저농도다.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그 표준 물질을 각각 다 첨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고. 그러면 원래 흡광도가 흐지부지 나왔던 게 쭉 올라가면서 정확도가 생기겠죠. 바로 이게 표준물질 첨가법이고요. 자, 이거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장되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표준물질 첨가법 말로 설명할 때는 미리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각각의 시료에 첨가하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표준물질 첨가법이고요. 그래프로 골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가 1, 2, 3, 4번이 나오고 표준물질 첨가법을 사용한 그래프가 뭔지를 고르는 건데 그때 바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블랭크는 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흡광도가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는 건데 나와봐야 아주 미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표준물질 첨가법을 썼을 때는 각각을 다 이미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넣기 때문에 얘가 농도가 나오겠죠. 자, 블랭크는 농도가 제가 0이에요. 그죠? 0에서 흡광도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래프 보니까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래프 봤는데 그래프 세로축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표준물질 첨가다 하고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준물질 첨가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표준법. 쟤는 정확도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자, 모범 케이스를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흡광도 그렸는데 아,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실험, 비슷한 실험을 했던 거를 아주 잘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각각을 값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목적 성분을 표준 성분의 시료로 다 나누는 거예요. 흡광도로. 표준 성분의 흡광도로 다 나눠서 구하는 게 내부 표준법. 그러니까 모범 케이스로 다 나눠가지고 그 값을 더 정량화시키는 게 내부 표준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목적 성분을 뭘 나눈다 나와 있으면 그건 내부 표준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도 보증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여기서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교재로 좀 잘 해놨는데 뭐 기기 검출한계, 방법 검출한계, 그다음 정량한계, 정밀도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기기 검출한계 뭐 쭉 나오다가 측정 분석할 결과의 표준 편차의 얼마입니까? 3배의 한 값. 3배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 검출한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 마지막에 쭉 보면 99% 신뢰도에서 T분포 값을 곱한 것. 요거에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한계 LOQ라고 하는데 얘는 얻은 결과의 표준 편차의 10배 한 값을 사용한다. 10배. 그래서 LOQ는 10 곱하기 표준 편차.
10 곱하기 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도는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눕니까? 평균값으로 나누고 퍼센트니까 100을 곱한 게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식 딱 체크하고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을 찾아라. 그랬을 때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거 그거 식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 측정 파트로 가는데요. 유량 측정 파트의 적용 범위는 제가 이제 교재에 좀 잘 써놨어요. 보면은 교재 보시면 벤츄리미터 어디만 적용이 안 됩니까? 공정수에만 적용이 안 되죠. 그거 체크하시고 유량 측정용 노즐 다 적용이 되죠. 보시고 오리피스 공정수만 적용되죠. 보시고 피토관 공정수만 적용되죠. 보시고 자기식 유량 측정기 뭐만 안 됩니까? 폭기행만 안 되고 다 된다는 거. 그거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어떤 특정을 갖고 있는지 좀 볼게요. 먼저 이제 벤츄리미터가 있는데 벤츄리미터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유량을 잴 때 벤츄리라는 거는 우리가 대기에서 벤츄리 스크러버 배웠죠. 그쵸? 목부를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부가 좁아졌을 때 이제 유속이 빨라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관수로 해서 이제 쓰는 건데요. 저 벤츄리미터를 이제 쓰면은 미리 이 목부를 짜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미 짜진 거기 때문에 유량이 막 변경되거나 이러면은 측정이 잘 안 됩니다. 변동이 있으면 잘 안 돼요. 대신에 이게 들어갈 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오염물질이나 협작물 같은 거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가 걸리는 압력 손실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가 4대1이다. 제가 그 교재에 써놨죠? 4대1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오리피스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오리피스는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대져 있는데 판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오리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만 바꾸면은 구멍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갖고 유량 변동이 있어도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오리피스예요. 근데 벤츄리랑 다르게 얘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얘는 판으로 가다 보니까 이 판에서 있는 압력에 대한 부하가 압력 손실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갖고 압력 손실 큰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유량 조절이 가능한 비교적 변동이 있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뭐 협작물 같은 거 있으면 여기에 이게 부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처리하기 좀 힘들겠죠. 오염물질이 양이 많거나 농도가 좀 높은 애들을 처리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는 4대1로 똑같습니다. 벤츄리와. 그 다음 이제 유량 측정용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둘을 짬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짬뽕한 게 유량 측정용 노즐인데 자 여기 이제 노즐을 답니다. 노즐을 다는데 노즐이 이제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노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벤츄리 같이 이렇게 굴곡도 있고 조절도 되니까 유량 변동이 있어도 처리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압력 부하가 그렇게 걸리지가 않죠. 그런 둘의 장점을 좀 짬뽕해 놓은 게 유량 측정용 노즐이고요.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는 4대1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형물, 부유물질, 협작물 같은 게 있어도 처리가 좀 비교적 가능하죠. 요게 이제 유량 측정용 노즐이고. 그 다음 이제 피토관을 보겠습니다. 피토관은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가 3대1인 거예요. 3대1. 얘만 3대1입니다. 요 세 개. 요거는 이제 4대1인데. 얘 3대1이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식 유량 측정기를 볼게요. 피토관의 그 특징 하나만 보시면 특징은 얘는 SS. 그러니까 협작물이나 이런 부유물질 같은 거 있으면은 그때 처리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농도가 좀 낮은데 사용이 되는 게 피토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식 유량 측정기는 얘는 이제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짱이냐면 전기로 하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 물질이 탁도가 높다. 수온이 변동이 있다. 너무 산성이다. 너무 알칼리성이다.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전기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고요. 그리고 최대 유속과 최소 유속의 비가 얘는 10대1인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농도가 높은 SS 함유가 높아도 처리가 되고 전기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 가진 게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5개는
관 내에서 유량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엔 이제 개수로에서 쓰는 유량 측정기를 좀 보겠습니다. 개수로. 그래서 파샬 플룸, 위어, 용기에 의한 유량 측정이 있는데 파샬 플룸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약간 좀 벤출이랑 비슷한데 특징은 뭐냐면 이게 뚜껑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쭉 개수로다 보니까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속이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뭐 부유물질이나 협작물 같은 거 있어도 측정이 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위어 같은 경우에는 위어 좀 그림 그리면 직각 삼각 위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파서 여기로 이제 물이 흘러나갈 때 이걸 갖다가 유량을 측정하는 사각 위어는 말 그대로 여기 사각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파져 있는 부분 물을 흘러갈 때 이 양을 갖다가 유량을 측정하는 얘는 다 유량 측정 도구인데 얘네들은 개수로입니다. 관이 아니라 직각 삼각 위어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식 갖다가 이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식을 좀 기억을 하는데요. 직각 삼각 위어는 식이 유량 구하는 식이 KB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삼각위어는 5 빼기 2로 이렇게 구하면 돼요. K는 개수고요. B는 이제 폭이 되겠습니다. 폭. 네, 5분의 2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 2분의 5네요. 2분의 5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사각위어 같은 경우에는 K, B, H가 들어갑니다. 이 H는 수두차예요. 수두차. 이 값을 줄 거고 얘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4, 3, 2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얘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이제 다 줄 거고요. 집어넣으면은 그냥 나온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식만 외워주시면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기에 의한 유량 측정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읽어보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시료 채취 이제 하천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천수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수심이 이제 2m 미만일 때가 있고 이상일 때가 있는데 미만이면 뭐 수심의 3분의 1에서 채취, 이상이면 3분의 1에서 채취하고 3분의 2에서 두 개를 또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으니까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죠. 시료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을 때는 두 군데, 짧을 때는 낮을 때는 3분의 1 지점에서 하나만 채취한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배출 허용 기준 적합 여부 판정 이거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거 제가 잘 써놨는데 여러분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기능사 문제는 수동으로 시료 채취 시 30분 간격으로 2회 채취. 30분에 2회 수동이고요. 자동 시료 채취할 때는 6시간 이내에 30분 간격으로 2회입니다. 6시간 이내에 30분 간격으로 2회. 자동 시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수온 등을 현장에서 즉시 분석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후에 산술 평균에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시에 이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얘도 숫자만이 바꾼다는 거. 채취 용기는 시료 채취하기 전에 그 시료 갖다가 한 3번 정도 헹궈야 된다는 거예요. 3회 헹궈야 되고 채취량은 여러분들 그 시료를 채취하는 병을 갖다 채수병이라 하는데 그 채수병이 몇 리터짜리냐면 4리터짜리예요. 그래서 3에서 5리터 평균이 4리터 되죠. 채수병이 4리터인 거 기억하면은 알 수 있고 지하수 시료 같은 경우에는 고여있는 물에 한 4에서 5배를 먼저 퍼낸 후에 채취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측정 파트가 대기할 때는 좀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수질은 좀 많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정말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울 게 상당히 많지만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해놨어요. 외우기 쉽게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해 볼 텐데 자, 시료용기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유리에다 담가서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갈색 유리 용기,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은 갈색 유리 용기,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용기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유리 용기는 휘발유 노폐물에서 나는 냄새 PCB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외워보는 거예요. 휘발유 노폐물 냄새 PCB. 그래서 휘발유 VOC가 플레임이 뭐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휘발유의 약자, 휘발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유기인, 요 유가 되겠고 노르말 헥산의 노, 얘는 기름 성분이 이제 노르말 헥산입니다. 그 다음에 페놀의 페, 물벼룩의 물, 냄새, PCB, 이게 유리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성분들. 그 다음에 갈색 유리 용기는 잔다오겸 아부석입니다. 전염소,
DHP, 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폼, 석유계 총탄환수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합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따는 게 정말 장땡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용기는 플루오린만 할 수 있습니다. 플루오린 뭐냐면 불소가 플루오린이에요. 명명이 아예 이제 플루오린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플루오린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불소. 폴리에틸렌 용기 해야 되는 건 좀 특이한 애예요. 불소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즉시 측정해야 되는 항목. 온도. 딱 봐도 즉시게 해 보이죠? 온도 바로 변하니까요. 갖고 오면.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에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바로 즉시 pH 그 미터계가 있어요. 찍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물속에 이렇게 찍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갖고 바로 측정해야 되고 DO 전극법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꽂아서 바로 쉥 돌리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측정. 잔류염소도 바로 즉시 측정이고요. NaOH로 pH 12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낮 12시로 외웁니다. 낮 12시. 이건 수산화 나트륨을 제가 줄여서 낫으로 한 거예요. 낮 12시. 시아는 pH 12로 해야 되는데 낫으로. 수산화 나트륨으로 해갖고 pH 12로 맞춰준다. 낮 12시. 그 다음에 4도씨 냉암성 황산으로 pH 2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노씨는 암에 걸리는데 2기래요. 그래서 유유 해갖고 이 유유가 뭐냐면은 요 TNTP를 제가 줄인 겁니다. TNTP를 저렇게 유유 우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씨암 2기 유유에서 노르말액산 또 COD 암모니아 또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얘는 암모니아성 질소 총인 총질소 TNTP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도씨 보관. 이거는 인산입니다. 인산으로 pH 4 이하로 조정한 후 시료 1리터당 황산구리 1g을 넣어갖고 보관해야 되는 거. 이건 페놀류입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하나 기억을 해두겠습니다.